6번 외면적 사회 기법은 뭐예요? 얘입니다. 얘. 근데 순자의 얘랑 개념을 다 따졌죠. 공자의 얘는 뭐였어? 어떤 게 얘였어? 공자는 다 차별적 사랑이고 인이 차별적 사랑이고 공자의 얘는 인이 우러나온 겁니다. 인이 밖으로 표출된 게 얘야. 순자의 얘는 뭐였지? 통치규범이야. 통치규범. 우리 그 지금은 안 배웠지만은 나중에 거기 뭐 사회윤리 이런 거 할 때 순자가 한 번 더 나오니까. 7번은 아니 뭐래요? 7번 얘를 중시한 거잖아. 이제 공자도 얘가 인이 표현된 게 얘니까 얘를 중시한다. 그래서 얘로 돌아가야 된다. 사유를 이기고 얘 뭐야? 극기 복례입니다. 자신을 이기고 얘로 돌아간다. 기자는 몸기자는 자신이란 뜻이었어요. 몸신자도 그렇고. 자,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비례물시 비례물청이야.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이 효제 충서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 그게 뭐라고?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악도 알아두세요. 얘 악을 강조했다.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음악이 키워드가 나오면 다 공자입니다. 자, 그 가족주의 극복, 뭐 능력주의, 사회적 분업, 복지제도 이런 것도 다 키워드를 알아두고 대동사에 대한 설명이야. 자, 나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수기 시인이고 나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 안인입니다. 이걸 문장을 쭉 늘리면 뭐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12번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13번은 무슨 사상? 정명사상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알맞는 역할을 다해라는 거죠. 이제 임금은 임금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뭐야 이게? 군군신신 부부자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자는 얘기죠. 임금, 신하, 부부, 자식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라. 그렇게 하면 정치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자, 정의합니다. 정치란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15번. 16번. 제아가 저거보다 문제 고르지 못하는 걱정하고 국성 문제 풀 바람 이런 거 나오면 무슨 통치? 덕치예요. 덕치. 뭐의 반대말이다? 법치의 반대말이다. 공자는. 이게 맹자는 어떤 통치라는 표현을 썼지? 덕치가 아니라 덕치는 공자 거고 왕도 정치라는 용어를 쓰면 그건 또 맹자예요. 맹자가 덕치라는 얘기를 쓰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제시문으로는 왕도 정치가 나올 겁니다. 알아라. 네. 외워보고 이 자식아. 네. 자, 인간은 사덕, 사단, 양지, 양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맹자가 사람을 어떻게 봤다? 선하게 봤다. 성선설입니다. 1번은 성선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뭘 타고나는 거야? 사덕을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 나중에 뭐 정량용, 순자 뭐 이런 애들은 사덕은 형성되는 걸로 봤어요. 후천적으로. 근데 그거랑 다르게 선천적인 그 사덕을 인정합니다. 선천적인 거. 이 사덕이 뭔데? 인의예지예요. 3번 인의예지. 그리고 이 사덕을 사람이 타고난다는 단서 그걸로 제시한 게 뭐다? 4번은 사단이야. 이 사단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다? 5번? 불인지심입니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요 멘트도 기억해두세요.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멘트입니다. 자, 사단 종류 얘기해보세요. 인의 단서 측은지심, 의의 단서 수호지심, 그 다음에 예의 단서 사양지심, 그 지혜 단서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가 이런 게 드러나는 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억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이죠. 불인지심. 자, 2번은 인과 뭘 중시한 거야? 맹자가 인과 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뭐가 사람의 길이다? 의가 사람의 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맹자 멘트입니다. 그리고 선천적 도덕적 판단 능력을 뭐라 그래? 타고나는 거. 양지입니다. 양지. 선천적 도덕적 실천 능력은 뭡니까? 양능입니다. 양능. 자, 잃어버린 선한 본심을 다시 구한다. 구방심이죠. 방은 놓아버릴 방자를 씁니다. 방송할 때 그 방자야. 놓아 보낸다는 게 방송이죠. 브로드캐스팅.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본성은 선한 거기 때문에 이런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다는 얘기죠. 선한 본성을. 14번은 욕심을 적게 가진다. 과욕. 여기 과자는 적을 과자를 써요. 욕심을 적게 가지는 거지. 그 다음에 존심 양성. 15번은 존심 양성.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른다. 16번은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한다. 뭐예요? 집의입니다. 집의. 의로운 일을 꾸준히 한다. 그래서 집의를 하면 뭘 기를 수가 있어? 17번
호연지기. 이거 호연지기를 기른 사람은 뭐라 그래? 대장부라고 합니다. 대인이라고 써요. 대장부 혹은 대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인은 대장부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항상, 유항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일반 백성들은 뭐야? 무항산이면 무항심하는 존재입니다. 19번이 무항산, 무항심. 생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성이 없다. 자, 맹자의 이상적 통치 뭐라 했어요? 왕도 정치입니다. 회도 정치가 반대말이죠. 자, 21번. 군주가 하찮고 백성은 가장 뒤에 뭐예요? 민본주의야. 민본주의. 윤리학 사상할 때 나오던데 민주주의랑 민본주의랑 뭐가 차이고 민본주의랑 민주주의 무슨 차이입니까? 아, 백성이 시민이 국민이 근본이네. 뭐가 차이죠? 아, 백성이 근본인데 여기는 통치 주체가 누구야? 왕이야, 왕. 백성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백성을 위해서 군주가 통치하는 정치체제야. 얘는 통치의 대상입니다. 백성은. 여기는 국민이 통치 주체예요. 똑같이 이제 대통령 우리가 통치를 받긴 하지만 대통령을 누가 뽑아? 국민이 뽑는 거예요. 국민이.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민본이라고만 쓰고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민주주의. 22번 일개 사내의 부가 주를 배웠다는 말을 들었어도 주가 은나라 마지막 왕이었죠. 근데 이게 신하인 주왕한테 은나라 주왕한테 살해당했어. 근데 이게 역성혁명이 22번 역성혁명인데 사내를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임금을 배웠다는 말은 못 들었다. 임금도 아니라는 얘기죠. 역성혁명을 인정하는 겁니다. 22번 역성혁명. 총 몇 개니? 총 38개밖에 안 되죠. 점수 매겨보세요. 몇 개 틀렸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까? 100점? 정현이 몇 개 틀렸어요? 다. 민. 저 다 알았어요. 예지. 4개예요. 4개. 수연이. 잠시만요. 석연이. 몇 개 틀렸어? 0개예요. 0개. 하율. 저요 18개요. 틀린 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저 15. 15개. 지환이. 저요? 마이너스 38개. 저 2개요. 2개 맞췄니?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36개. 그래도 일단 기록은 해두겠습니다. 반영을 할지 안 할지는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뭐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거 나눠드릴게요. 아한테 한 거거든. 셋, 넷, 일단 원장님한테 올라간 운이야. 수강자 계획 보고 똑같이 이거 8번 하는 거거든요. 8번 하는데 변동사항은 뭐 크게는 없고요. 일단 올라가면 15,000원인데 이게 사회문화 듣던 학생 학원에 안 와가지고 문화상품권을 못 줬어. 그래서 그거 합쳐가지고 2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 4월달 중간고사 결과까지 합산해서 우수자한테 2만 원 문화상품권 주겠습니다. 변경사항이 미출석 미이행 시 마이너스 2점 하던 거를 중간고사 성적이 들어가면 약간 좀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좀 유리하잖아. 그래서 비중을 좀 더 늘렸습니다. 출석 8번밖에 안 돼. 출석이랑 과제가 8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점씩 해도 84, 31, 36, 64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미행할 때마다 마이너스 4점이라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출석이랑 과제 이행이 더 중요한 거고. 아니야, 거기 기말 중간 학교 중간. 그리고 그 중간고사 때 결석하는 사람은 먼저 보고하고 영상 매주 올려줄 테니까 영상 올린 다음에 그거 보고 필기한 거 나한테 사진 찍어 보냈으면 출석 체크 해줄게요. 필기가 이미 돼 있어요. 하여튼 그 보는 그러면 영상 보는 거라도 사진 찍어서 보내. 동영상 띄워놓고 그거 보내면은 출석 체크 해주겠습니다. 아니 뭐 돈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 2만 원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받고 싶으면은 출석 체크 해줄게요. 그래서 뭐 2만 원짜리 보상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금 3번이잖아. 3번. 이게 모집 공부에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서구쌤 보고 넣어달라고 요청했거든. 지금 3타임으로 반영돼 있죠. 원래 계획은 4타임이었어.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클리닉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매주 숙제가 나갈 건데 뭐 클래스 카드든 뭐 암기 숙제든 뭐 이렇게 뭐 문제 풀어오는 거든 매주 숙제가 나가는데 안 해오는 사람은 다음 주 45분 더 남아서 합니다. 클래스 카드 하고 갑니다. 클래스 카드도 매주 나갈 거야. 클래스 카드가 작성은 돼 있거든. 작성돼 있는데 그 뭐 요청이 그 권한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권한 내일부터 가능하거든요. 인원 정리를 했대 저번 주에. 그래서 내일부터 클래스 카드도 같이 요 클래스 카드 포함으로 돼 있죠. 클래스 카드 포함. 와 대박. 그것도 숙제라고요? 그것도 숙제지. 와. 클래스 카드는 매주 목요일까지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안 하면. 왜냐면 미리 이게 출석. 적당하지 않아요? 어? 금요일 왜 목요일이에요? 금요일까지 할게요. 금요일까지 안 돼 있으면 체크해서 마이너스 까겠습니다. 토요일로까지 뭐 안 되면 남아서 그냥 나랑 같이 45분 더 있다 갑니다. 그냥 숙제만 안 되면 남는 거예요? 아 그지 숙제 안 하면 숙제 검사하고 남길 겁니다. 숙제 안 해오면 그냥 남긴다고요? 어. 클래스 카드만 안 하면 둘 다 숙제는 그 숙제 포함이지. 과제 이행에 클래스 카드 포함이잖아. 토요일에 치면 돼요. 어? 토요일하고. 토요일까지. 아니 클래스 카드는 금요일이고 숙제는 와서 내가 검사하잖아. 맨날 몇 페이지 펼쳐보세요 하잖아. 그거 안 돼 있으면 남아서 나랑 너네는 좀 더 하기 쉬운 게 앞에 애들은 45분 일찍 오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일찍 오는 거는 이제 애들이 안 오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남아서 같이 남기려고. 근데 그 안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각 처리하기로 했어요. 클리닉 불렀는데 안 오면. 그래서 남아서 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시험 범위를 받았는데 시험 범위가 완전 안 겹쳐. 근데 동양사상까지만 여기는 동양사상까지는 겹치고 오늘까지는 다 같이 들으면 돼. 쌤 근데요. 저희 학교 범위가 짧은 게 맞아요? 그치 좀 이상한데. 네가 나보고 1단원만 들어간다. 제가 쌤한테 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쌤이 거기까지 들어가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뒤에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뒤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얘기. 그러니까 네가 뭐 2단원도 물어보세요 그럼. 1단원은 확실히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쌤이 말해준 게 1, 2까지요. 뭐만 들어갈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죠. 아니 3단원까지 3까지 들어가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단원 들어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나 안 들어가도 여기는 2단원부터 들어가고 서양사상 안에 들어가거든요. 너는 범위 알아와라. 시험 범위. 어떻게 알아? 학교 쌤한테 물어보면 되지. 어떻게 알아 그냥니. 학교 쌤한테 중간고사 범위 어디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물어보면 되지. 수영 쌤 누구야? 우리 명희. 그래서 처음에는 얘만 보충을 불러하다가 근데 어차피 기말고사 때 너네도 서양사상 들어갈 거잖아. 너네도 2단원 기말고사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그냥 문제 풀면서 어차피 문제는 많거든요. 많았던 문제가 얼마나 많아. 그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그냥 내 시험 범위 문제 푸세요. 이해가지? 따로 보충 안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하고 여기 문제 풀고 여기 문제 풀게 하고 여기 수업하는 동안 여기 문제 풀고 그렇게 할 거야. 한 명만 뭐 범위 안 겹치고 따로 불러야 되면 보충 고민해 보겠는데 마침 여기랑 아예 완전 달라가지고 안 겹치는 부분은 여기만 수업하고 여기만 수업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너는 시험 범위 알아오고 괜찮죠? 내 점수 너무 큰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모르잖아. 근데 줄친 게 뭐 작년 거? 아니 저번 달 거? 저번 학기 거? 어쨌든 네가 제일 잘 본거니까 된 거 아니야? 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 것도 다 시간표가 아니고 출석부가 등록이 됐거든요. 등록은 아니고 내가 작성 중이야. 그래서 출석 현황 참고로 보세요. 이거 알 필요는 없는데. 아니 쌤 이거 다음에 주실 때 점수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점수 가려서 주시면 안 돼요? 전화번호를 내든지. 전화번호 모르잖아. 전화번호 검색해보고 막 그 정도 열정이 있다고 내가? 검색한다고. 일부러 이게 사생활 이런 것도 걱정해서 가운데까지 줄이고 한 건데 나만 알면 되잖아. 그거 체크해봤어. 남이 알 수 있나? 중간고사 성적도 들어가요? 중간고사 성적. 시험 난이도가 처음에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달라지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 나누기 5로 하기 때문에 50점 차이 나고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출석이랑 뭐 많이 차이 나봤자 20-30점 차이 나면은 4점 5점? 출석 한 번, 숙제 한 번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숙제를 꾸준히 해오면 됩니다. 어차피 숙제 안 하면 남아야 되는데 그냥 미리 해오는 걸로 합시다. 괜찮죠? 영준이 안 들어요? 뭐라고? 누구? 영준이. 영준이가 누구야?
송동이한테 안 돼요. 들어 나와. 네가 불러오세요. 아, 진짜? 나 탈출해서 내 이름이랑. 다 X 쳐. 힘들어. 괜찮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힌트가 어디 갔지? 잠깐만. 이거 받았죠? 받았니 이거 다? 프린트 나눠줬니? 이게 시험 친다고 나눠줬구나. 두 번째 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공자 맹자 한 거 유교윤리를 다 끝낸 거야. 유교윤리 다 끝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인도 불교가 있습니다. 인도 불교. 오늘 가능하면 도교까지 다 나갈 겁니다. 인도 불교. 괜찮죠? 자, 불교는 그 시기가 요 얘기했나? 축의 시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축의 시대, 축의 시대, 축. 처음 나타나?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자님이랑 석가모니랑 저 서양인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나온 사람이야. 했지. 석가모니도 같은 시대 사람이야. 그때 그 같은 반응이었어. 떡가보기가 사람인데? 사람이죠. 실존 인물입니다. 석가모니도. 하느님은 실존 인물 아니고 예수가 실존 인물이죠. 아 그래요? 그렇지. 하느님은 신이죠. 하느님이 예수님. 아니 뭔 소리야? 하느님은 야훼. 야훼가 뭐예요? 신. 기독교의 신. 아니, 계속해서 전쟁을 아 그래? 아니 그래? 아 그래? 뭐 있잖아 동전말이야. 그지. 동상?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근데 그거 이제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는 실존 인물이고 이제 하느님 개념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의 대상이죠. 하여튼 왜 이게 그 기원전 500년경에 BC 500년경입니다.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든 뭐 석가모니든 공자 맹자든 왜 이 시기 그래서 이 축의 시대라고 하는 거지. 축이 기둥 얘기하는 기둥. 그래서 그 오늘날 인류 문명의 사상적 토대를 만든 기둥들이 태어난 시대라서 기원전 700년경부터 400년까지를 축의 시대라고 한다를 얘기했었니? 안 했니? 하여튼 요 시기에 왜 이런 사상가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유명한 인물이 동시대 사람이지? 를 처음 하는 거 같네요. 근데 기원전 7세기경인데 철기의 도입 때문이다. 철기의 도입. 철기. 요것도 처음 얘기하나? 춘추전국 시대 하면서 얘기했겠네. 철기가 나타나면 뭐가 나타난다고? 네. 그죠. 이게 철제 농기구 때문에 농산력이 생산력이 많아지니까 잉여 생산물이 많아서 전쟁이 많아지고 전쟁이 많아지니까 철제 무기도 나온댔지. 철제 무기가 나오니까 전쟁이 더 격화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기가 노래하는 거죠. 맞죠? 인도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시 처음 듣는 사람이 이렇게 인도가 있고 유럽 이렇게 있고 대충 그림 유럽입니다. 우와.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있고 유럽이 유럽. 인류 4대 문명이 어디야? 나 아는데. 나 아는데 어디에요? 메소포타미아. 여기 뭐야? 여기 무슨 문명이야? 나일강. 너 세계사 수업 듣지 않았냐? 이집트. 이집트 그렇지. 이집트 수시가 나오잖아. 세계 4대 문명. 네. 여기는 인더스. 아닌가? 인더스.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인도 여기 처음에 어떤 문명? 인더스 문명. 여기는 인더스 문명이라서 인더스 강이라서 인더스 문명이고 그래서 인도니까 인더스 강이라서 인도잖아. 아 그랬어? 그렇죠. 인더스 강 인도 문명 인디아. 그럼 왜 인도? 어디? 인더스 강이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인도란. 여기는 무슨 강? 중국. 황하가 양스강 합쳐가지고 중국 문명이야. 그래서 큰 강 유역에서 나라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게 집권했던 드라비다족이라는 민족이 있어. 드라비다. 오늘날의 인도인 피부를 대충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 인도인 피부가 까무잡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대충 느낌상. 약간 그 인도인 하면 약간 뭐 이렇게 그 간디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간디 색깔이 피부 좀 거무칙칙한 갈색 그런 느낌이지. 근데 그거는 남쪽에 사는 얘네들은 피부 색깔이 그런데 카스트 제도 알죠? 인도에 카스트 따라 피부색이 조금씩 달라요.
얘네들 이 드라비다족이 토착독으로 살던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인더스 문명을 일군 요 인더 토착 민족들을 누가 몰아냈냐면 여기서 온 아리안족이 몰아냈어. 인도 아리안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리안족 이게 백인계통이에요. 백인계통. 이게 아시리아 여기 히타이트 뭐 아시리아 뭐 이런 계통에서 전차와 철제 무기를 가져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발달된 철기 기술이 있으니까 얘네들 밑으로 밀어낸 거죠. 뭐 환경적인 여기 오기 전부터 사실은 드라비다족이 기후 변화, 환경적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그 빈자리를 쭉 자연스럽게 채운 겁니다. 여기 아리안족이. 그래서 얘네를 이제 통치하면서 지배 계급으로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종교랑 사상이랑 사회 제도가 뭐라고? 카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 할 때 이 네 계급이 뭐예요? 카스트 제도. 브라만 그렇지. 크샤트리아? 아이샤 수리아. 북박스로 외웠지. 북크바스인데 그 너무 카스트 제도가 너무 인도 사회에서 중요한 제도기 때문에 이 카스트 제도의 영광 그 논문만 상자째로 있다. 북박스에 쌓여 있다. 북박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입니다. 북박스 생각하시죠. 북박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던 브라만 계급이 사제 계급이고 크샤트리아가 여기가 무사 계급입니다. 무사 계급이자 귀족 계급. 여기는 제사. 여기는 농민, 상인 이런 애들이고 여기가 이제 평민 뭐 있어요? 농민 여기가 상인 계급이고 여기는 상인 계급이고 여기가 농민 계급인 거지.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의 피부색이 희어. 오늘날에 K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특히 미백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인도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피부 미백이 약간 예쁜 얼굴에 대한 동경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냥 피부 미백, 잡티 제거, 그러니까 좀 더 어려지고 싶은 거지. 어려지고 싶은 열망인데 얘네는 이게 뭐랑도 결부가 돼 있냐면 신분제랑도 결부가 돼 있어. 자, 하얀 피부인 계층이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 통치 계급이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 열망하고 합쳐서 미백 화장품이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인도에. 참고로 알면 되고. 여튼 그래서 얘네가 딱 몰아내고 인더스 강에 좀 정착하고 나서 인더스 강이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조금 사막화돼가지고 옆으로 옮깁니다. 옆으로 옮기면서 철기 문화가 여기까지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겐지스 강으로 가죠. 요 시기가 춘추 전국 시대랑 겹쳐요. 이거를 인도에서는 16국 시대라고 해요. 16개 엄청나 많은 소국들이 있던 시기인 거지. 그래서 이 16국 주요 왕국 중에 코살라국이라고 있어. 그 코살라국의 제후국이 있어요. 신하국가. 신하국 중에 카필라국이라는 왕국의 왕자로 석가모니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귀족 계층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사는 왕자님, 왕자님.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시대에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모든 그 쾌락과 뭐 이런 걸 다 부유한 생활을 다 맛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또 좀 설화가 있는 게 부처님이 딱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딱 태어났다 그래. 마야 부인 왼쪽 교도라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그것도 설화지 설화. 그래서 마야 부인 왼쪽 교도라는 태어났대요. 비범한 탄생입니다. 비범한 탄생. 그러니까. 교도라는 태어날 수도 있지. 뭐 성자인데 성인인데 종교적 성인인데 그리고 하늘에 막 오색 구름이 떠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외치면서 걸어다녔답니다. 실제로 설화. 그냥 뭐 설화니까 전설이니까. 여튼 그래서 오색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이 코살라국에 카필라국에 성자가 태어났구나, 성인이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고 아시타라는 성자가 찾아옵니다. 은거 기인이 찾아와가지고 이 왕자는 나중에 전륜성왕이 되거나 방금 한번 설명했죠. 또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륜성왕은 인도 신화상에 나오는 전설적인 왕이에요. 그 수레바퀴 륜자가 바퀴 륜자거든요. 이거는 그 굴릴 전자입니다. 뭐 전환하다 할 때 그 전자야. 바퀴를 굴리는 왕이야. 이 바퀴가 뭐겠니? 세상의 이치 뭐 이런 걸로도 번역이 되고 사실은 수레바퀴에서 온 걸 거예요. 전차. 약간 그 브라만 계열이 전차랑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왔대잖아. 그래서 전차를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활발히 했거든. 그 바퀴 전차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인 거지. 세상을 정복하는 왕입니다. 혹은 이제 부처는 이제 모든 종교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좀 조그만한 제후국이었던 그 카필라국의
슈도다나라는 왕이거든요. 슈도다나라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전륜성왕이랑 부처가 된다 그러면 뭐가 되고 싶었을까? 뭐로 키우고 싶었을까? 전륜성왕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처음에 얘가 깨달음을 얻으러 밖으로 나갈까봐 15년 동안 밖으로 안 내보냅니다. 감금을 시켜요, 집안을. 그리고 조그마한 왕국이거든요. 성 안에 있던 모든 병자와 늙은이를 성 밖으로 다 쫓아내요. 그리고 가장 맛 좋은 뭐 음식과 좋은 잠자리와 뭐 주변에 뭐 이쁜 여자들 이런 거 다 옆에 두고 모든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이제 현재 생활에 만족해서 출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 옛날 얘기 보면 이런 거 있죠. 이게 성 밖에 가두면 바깥 세상이 궁금하잖아. 얘도 한 19살 때입니다. 19살 때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인을 부두려가지고 한쪽 문 네 가지 문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4일 동안 관람을 해요. 유람을 해요. 이거를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4가지 문을 놀면서 관람한다는 뜻이야. 놀유자를 씁니다. 관람차, 유람차인데.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동쪽문을 갔을 때는 뭘 봤냐면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 그래서 얘는 근데 늙은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태어나서. 그래서 뭐지 하고 하인한테 물으니까 저것은 늙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병들고 초라한 모습을 처음 보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남쪽 문으로 갔을 때 병자를 봤습니다. 얘도 병든 걸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인생 무상을 깨닫고 서쪽 문으로 갔을 때 여기서 사망하는 사람을 봅니다. 죽는 사람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도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딱 고민에 빠지다가 마지막 날에 여기서 출가 수행자를 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지금까지 본 모든 이들 중에 가장 그 편안한 얼굴색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출가를 마음을 먹는 것이. 그래서 이 이제 아들내미가 한 19살인데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춘기 아들내미가 좀 방황하는 기색을 보면 부모님이 금방 알죠. 그래서 연마을 공주를 불러다가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습니다. 근데 애 낳고 애 이름이 뭐냐면 라훌라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탄식음이야, 탄식음.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장애물. 내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애초에 결혼하면서 출가하려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출가하려고 하니까 네가 지금 나가면은 왕자잖아.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아들내미 하나만 낳아주고 대를 이을 사람만 만들어주고 떠나라. 그래가지고 만들고 떠난 거야. 근데 결국은 얘는 이 왕위를 이었냐 그러면 얘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랑 자기 계모거든요. 엄마는 자기 낳다가 일찍 죽고 마야 부인은 자기 계모인 마하자파티라는 사람이 둘째 엄마가 돼서 이모인데 둘째 엄마가 돼가지고 얘를 키웠는데 그 이모랑 자기 마누라랑 500명의 그 시녀들이 같이 첫 번째 비구 승계를 받아요. 첫 번째 비구니가 돼요. 그래서 가족 통째로 다 이제 부처님한테 가버리고 이제 결국은 사촌이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사촌 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부처님 살아있을 때 자기 고국이 멸망해 왕자는. 그리고 이제 아무 부담 없이 설법하고 된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거든요. 2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여러 수행법들이 엄청 많은 육사외도라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종파들이 다 막 난립하던 시기예요. 어떤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 요가 수행도 잠깐 하고요. 요가 수행도 해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거든. 그러고 나서 극심한 고행을 6년 동안 겪어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야. 뭐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고 계속 뭐 풀뿌리나 물만으로 연명하고 그다음에 옷을 거치지 않고 추위나 더위를 일부러 막 이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6년 동안 하다가 기절해요. 하루는 기절해가지고 연말에 그 지나가던 그 무슨 뭐 소녀가 우유죽을 타줘가지고 간신히 기력을 회복했다 그러거든. 기력을 회복하면서 깨닫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쾌락의 극단에 있었죠. 모든 산의 진미와 좋은 잠자리, 옷, 의식주를 다 제공받은 자잖아. 여기 깨달음이 있어 없어? 어렸을 때 깨달음 얻지 못했지. 그래서 반대쪽 극단으로 갔잖아. 고통의 극단으로 갔는데 여기도 깨달음이 없잖아. 그렇지. 그럼 깨달음 어디 있는 거야? 양 극단이 아닌 가운데 있구나. 중도적 수행. 그래서 중도라는 개념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공사상할 때까지 나와요. 공사상까지.
중도적 수행이 나중에 8정도의 방법, 8정도를 수행하는 바른 방법이 중도입니다. 가운데 길을 추구하는. 그리고 요 이제 중도를 추구해야겠다를 깨닫고 고행과 이 문화 중에 쾌락주의 문화도 있거든요. 그 극도의 쾌락 이거 나중에 그 불교 사상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밀교라고 티베트 불교 계열이 이쪽 영향을 받았어. 만이교 뭐 이런 계열인데 거기서 이제 불교고 스님이고 이런데도 되게 뭐 색공을 수련하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해도 되고 대처승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지고 일본 밀교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뭐 그런 개념들도 있고 그런 쾌락의 극단이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행의 극단도 없으니까 양극단이 아니라 중도인 참선 수행을 합니다. 이 참선 수행을 하는 게 어떤 나무 아래서 일주일 동안 참선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다 그래가지고 그 보리수라고 불러요. 그 나무. 보리가 보디, 그 인도 원어로 보디라고 부르거든요. 이 보디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나무라서 보리수. 들어봤죠? 어디서? 그래서 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가 여기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석가모니 시험 쳤던 거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앞에 적은 거 보면 인도 불교에서 석가모니 나오죠. 1번, 5번만 적을게요. 1번, 5번 뒤에 1번, 5번 뒤에 1번. 1번은 연기설. 1번은 연기설. 그 다음에 5번은 삼법인. 뒷페이지에 1번이 사성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진리 세 가지야. 다시 돌아갑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빡세게 공부하는 게 불교 사상입니다. 자, 연기설.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게 종교라면은 세계관이거든요. 종교에 이렇게 약간 그 소설로 치면은 세계관 설정 덕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세계를 어떤 대상으로 설정하는가. 아, 세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데모크리투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도교에서 뭐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에서 뭘로 보냐면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연기. 연기가 뭐냐면 이 뭐의 줄임말이고 인연생기라고 했죠. 이는 원인이에요. 원인. 연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이러한 조건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날생자고 이건 일어날 기자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 때문에 뭔가 일어나서 생기는 게 인연생기입니다. 이게 연기야. 서양으로 치면 인과론이에요. 인과론.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어. 이거는 너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일요일날 수업이 듣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학교에서 사탐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내신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내신으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원인의 모든 조건 이런 걸 다 따져서 모든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독립된 건 아무것도 없고 고정된 실체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얽혀가지고 원인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다. 세계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이야. 불교는 기본적으로. 동양이 다 그런데 특히나 가장 이론론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불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설명들이 이런 설명들입니다. 한자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제시문 설명을 보면 이거 불교구나 알면 돼.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데 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기 때문이야. 괜찮지? 연결돼 있는 거야. 인과론으로. 그 밑에 같은 말인데요. 이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야. 세계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로 갈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 같다. 세계의 갈대가 한 개 빼버리면 제대로 서지 못해. 두 개 빼도 제대로 서지 못해. 갈대가 서 있는 거는 서로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지. 만물이. 그래서 어떤 거?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독립된 실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독립된 실체가 없다. 혹은 영향을 받지 않는 실체가 없다. 나 혼자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2번 생사일려라고 적어봅시다. 생사일려. 산과 죽음은 하나인 거지.
한자 쉽죠? 생과 사가 하나다. 같을 여자를 씁니다. 생과 사가 하나와 같다. 그리고 3번. 그래서 이러한 연기선에서 바탕으로 돼서 나올 수 있는 불교의 사랑이 유교의 사랑은 뭐였어요? 기억나니? 유교의 사랑. 아 그건 묵가고 씨. 묵가가 겸해였죠. 별인데 그 별애를 어떤 별애는 약간 묵가가 그 유교를 깐다고 만든 용어고 유교의 사랑은 뭐였어? 인이었죠. 인. 차별적 사랑이긴 하지. 근데 그 사랑이 어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 어진인자. 그게 유교의 사랑이었고 불교의 사랑은 뭐다? 자비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자비. 3번이 자비야. 그래서 만물에 대한 사랑인데 만물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나온 만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 답지부터 매기고 갑시다. 안 풀어본 사람 있니? 누가 안 풀어왔니? 넌 안 풀어왔을 거고 오늘 남았으면 하고 가잖아. 45분. 또 나머지 다 풀어왔나요? 매기자. 다 틀렸어. 괜찮아. 나 중간에 진짜 풀기 싫어서 거의 찍자 싶어서 방역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봐라. 미안하다 윤리가 사서. 아니. 윤리가 이상해. 아니 김소연 선생님 중학교 때 학생회를 어떻게 들어갔어? 언제 봤고? 이 학생회 다 애들 중심이었대. 진짜 문제였어. 아니에요. 야, 영상 찍고 있잖아. 조용히 해. 영상 찍고 있잖아. 진짜 봅시다. 완전 떨리고 그냥 지원서 냈어. 자 1번에 뉴스 2번. 2번. 그래 너 나중에 답지 올려줄게 답만. 네. 2번에 1번 4번에 3번 6번에 3번 빨라요. 미안하다 6번에 3번 8번에 2번 아 매기고 갑시다 바로. 자 2번 4번 틀린 사람 2번 4번 아, 8번이요. 8번 보자. 아 이번 했다 고쳤어. 나는 윤리학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판단한 그리고 요거 잠깐만 30번 봅시다. 저 뒤에 넘어가가지고 30번 양식만 보고 가자. 30번에 답이 3번이거든요. 맞았어. 이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잠깐 고민을 해봤거든. 자, A가 B를 비판을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 칼 가지고 팔로 이렇게 찌르면 피가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A가 B를 비판한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앞으로. 괜찮지? 그치, 그렇게. 그래서 이게 막 간과한다, 뭐 주장한다 이렇게 뭐 내정지가 막 보면은 개념 다 알거든요. 개념 알죠. 개념 어렵지 않잖아. 근데 뭐 A 주장이고 B 주장이고 뭐 간과하고 주장하고 뭐 여기가 아니고 옳고 뭐 이게 뇌정지가 와서 틀리잖아. 헷갈려서 틀리는 거죠 여기는. 약간 구조화를 해봤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A가 주장이고 B 주장이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 1번이 A의 주장을 간과한다. 맞죠? 그지? 그리고 두 번째가 B의 주장을 A가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A의 장점 혹은 A의 주장을 B가 모르고 있다라고 A가 B를 비판하는 거니까 이렇게 깔 수 있겠지. 그리고 B의 주장 단점을 B의 단점 혹은 뭐 B의 단점을 주장한다. 비판하는 거니까 단점을 얘기해야겠지. 얘가 뭐 이렇게 뭐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를 까 공동체 비판할 때 이렇게 깔 수 있을 거 아니야. 공동체주의가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면 비판하는 게 되잖아. 맞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B의 뭐 그러니까 단점을 장점을 간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주의가 전체주의를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한다. 혹은 세 번째가 뭐 장점을 주장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A가 A의 단점을 간과한다라 혹은 주장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죠. A가 비판을 하는 건데 A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간과한다는 거는 A의 주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가니? A의 주장을 간과한다, 뭐뭐를 간과한다라고 많이 있으면 A 주장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간과한다는 표현을 여집합으로 쓰겠습니다. 여집합. 아니, 내가 집에 와서 나도 이렇게 문제 계속 푼다 같은 유형인데 뇌정지가 와서 틀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혼자 집에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해본 거야. 그래서 A의 주장을 간과한다는 A의 여집합으로 쓸게요. 맞죠? 그러면 B의 단점을 간과한다. B의 여집합을. B의 장점을 주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비판하는 거 이렇게 주장은 거의 안 하겠지. B. 근데 정답은 뭐만 들어가냐면 이것만 정답이에요. 이게 90% 확률로 이거만 정답이에요. 이러면 내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신은 간과한다, 뭐 주장한다, 이게 뭐 B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신은 꼬아내면은. 근데 모의고사에는 비판하는 거니까 A의 주장에 대해 쓰는 게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A의 주장을 A 여집합으로 나오는 게 다 답이야. 일단 모르겠으면 있잖아. 간과한다, 주장한다 나오면은 그냥 모의고사는 다 간과한다를 정답으로 보세요. 이해 가니 이거? 비판하는 거잖아. A가 B를 비판하는 거니까 A가 뭘 모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다고. B의 뭐뭐에 주장한다라고 나오려면 B의 장점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비판하는데 장점을 얘기하지 않겠지. 맞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내가 뭔 말하는지? 괜찮니? 예를 들어 30번 같은 거 봅시다. 다른 것도 다 내가 다 체크해봤는데 다 그렇게 나오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간과한다가 1, 3, 5번이잖아. 2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강조한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 뭐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간과한다로 보세요. 예를 적어봅시다. 1번. 그래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간과한다. 윤리학에 대한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건 어떤 학문이야?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건 무슨 학문이야? 학문적 성립 가능성 메타야. 메타 여집합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메타 여집합. 지금 A가 지금 실천에서 메타를 까는 거죠. 실천에서 메타를 까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정답은 실천 여집합이 나와야 돼. 2번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는 누가 강조해? 그렇지. 이론 윤리학. 규범 윤리학에서 강조합니다. 근데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표현이 나거든. 이론 윤리학은. 근데 여기서 그냥 도덕 규범의 필요 체계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도덕 그냥 통틀어서 규범 윤리학이 맞는 것 같아요. 규범 윤리학이고. 2번은 규범이고. 3번은 현실의 도덕 문제 윤리 이론을 응용. 뭐예요? 현실 도덕 문제의 윤리 이론을 응용. 3번이 실천이지. 근데 실천인데 간과하는 거니까 실천 여집합이야. 4번은 자,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수준과 인과관계의 설명을 강조한다. 뭐니? 기술이죠, 기술. 5번은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 윤리학의 핵심 과제 뭐야?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 뭘 얘기하는 거지? 누구니? 논리적 분석, 논리적. 그냥 이론적 분석이면 이론 윤리학일 수 있는데 논리적 분석은 메타예요. 5번은 메타 여집합이죠. 그럼 지금 실천에서 메타를 까는 거면 실천 여집합이어야 된단 말이야. 실천 여집합이 3번이거든요. 3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구조화 시킨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풀면은 덜 헷갈리냐고. 이런 거 내용 안 어려워. 애초에 정답률이 90%입니다. 이런 내용들. 90%도 뭐 사실 80%인데 틀리는 거 헷갈려서 틀리는 거야. 반도 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할 때 뭐 A의 여집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게 보통 그렇더라고. 모의고사는 한 95% 확률로, 내신은 한 70% 이상의 확률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솔직히 어떻게 꼬아내면 내신은 내는 사람 마음대로니까 선생님들 마음대로라서. 모의고사는 양식대로 계속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더라. 뭔 말인지 이해했죠? 다시 돌아갑시다. 문제 그냥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알려준 거고. 8번이었니 아까? 자, 8번 7쪽에 8번 봅시다. 자, 나는 윤리학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체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라 생각한다. 뭐니?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 이론이 좀 그지? 규범적 판단인데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이론에 가까울 거예요. 이론 윤리학입니다. 규범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규범이 더 큰 범위니까.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의 도덕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뭐예요? 기술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론에서 기술을 까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러면 이론 여집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론 여집합. 자 1번 도덕적 간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거 뭐야? 도덕적 간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거 뭘까요? 기술윤리학. 이거 기술윤리학인 거 알겠니? 근데 도덕적 관습 같은 거, 도덕적 인과관계를 과학적,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과학적, 경험적, 실증적, 도덕의 인과관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전부 기술윤리학입니다. 요 맥락을 이해하겠니? 괜찮습니까? 너는 모르겠지? 네, 어디에요? 어? 어디에요? 이거 쌤, 저 10쪽부터 있는데.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잠깐만. 아저씨가 미리 와서 받아가라고. 아니, 완승이 안 주셨잖아요. 미안하다. 7페이지 8번입니다. 7쪽에 8번. 예. 그래서 1번은 기술이고요. 2번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뭐니? 이론이죠 이론. 뒤에 보면 간과한다가 뒤에 나오죠. 그 빈칸 앞에. 그래서 간과한다는 A의 여집합이니까 A가 들어가는 간과한다는 뒤에 나오니까 A가 들어가면 되잖아.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건 이론 윤리학이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사람 몇 번 했니 혹시? 5번. 5번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라서 메타야. 이거 논리적으로 용어가 뭔지 이 논리적으로 뭐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야 된다.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쁘다.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야 된다. 요거 두 개의 인과관계를 보는 게 메타였잖아.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용어를 검증한다. 용어의 정의를 검증한다거나 이런 거 다 메타인 거 알겠니? 그래서 그냥 그냥 도덕 추론의 도덕 규범의 의미 뭐 이런 걸 모르겠는데 논리적 추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메타예요, 메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고 넘어갑시다. 10번에 2번, 12번에 2번, 14번에 3번, 16번에 1번. 몇 번 틀렸니? 16번? 16번. 14번. 자, 윤리학은 악과 선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탐구를 바탕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 어떤 사람 이거 뭐니? 무슨 입장이냐 앞에 거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목표.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규범인 거 알겠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한대. 개념의 의미를 분석할 건 뭐니? 메타예요, 메타. 그래서 이론에서 메타를 까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규범적 명제는 진입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자, 도덕적 명제는 진입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야? 누구 입장이야? 도덕적 명제는 진입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규범입니다. 그래서 규범 X의 여집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명제 자체를 규범에서 이론에서 보면 안 돼요. 1번은. 그러니까 도덕 옳다 그르다가 진입 판단을 가리는 거예요. 선악, 가치관, 당위의 문제를 다루는 게 규범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입 판단의 대상이다는 점을 간과한다라고 해야 이론에서 메타를 깔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윤리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간과한다. 메타, 가치 중립적인 건 누구였니? 메타와 기술이야. 가치가 들어가는 게 규범이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메타랑 기술에 대한 설명이고 3번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 입장이에요? 이론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 근데 간과한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는 그 1, 2, 3번 안에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죠. 4번, 5번은 강조한다니까. 그래서 이론 윤리학이 3번이니까 이론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을 까는 거니까 이론 여집합인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뭐 기술 윤리학이고 객관적 기술이 학문의 목표다. 기술 윤리학. 그다음에 도덕 문제 해결이 주력해야 한다. 실천 윤리학이겠지. 3번이 정답입니다. 이론. 16번 보자. 자, 도덕 현상을 경험 과학적으로 조사한다. 나아가 보니 도덕 현상을 경험 과학적으로 조사한다. 기술 윤리학이에요. 기술 윤리학. 가나의 입장. 자, 가는 도덕 규범을 정립하는 거니까 가는 이론 윤리학이고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행위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론 윤리학이죠. 종현아 몇 번 했니? 26번. 4번 보자.
도덕 규범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기술은 검증하는 건 아니야. 일관하게를 설명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검증은 메타 윤리학만 해요. 괜찮니? 그래서 16번에 1번이었고요. 가치 중립적은 맞아요. 근데 검증한다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넘어가고 18번에 5번, 20번에 3번. 틀린 거. 20번. 자, 몇 번 했습니까? 20번에. 2번. 자, 갑인데 갑은 기술 윤리학이거든요. 도덕적 관행들 역사,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도덕적 관습 비교보다 윤리적 개념 분석을 중시해야 하는 건 이거는 규범 윤리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메타 윤리학이든 기술 윤리학이든 같이 중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윤리적 개념 분석을 중시하는 거 이런 거는 분석은 아니죠. 그리고 3번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에 따라 규범적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이게 이론 윤리학이라서 을 맞는 내용 설명입니다. 3번 넘어가고 22번에 5번, 24번에 5번. 22번 기획에 들어갈 진술. 자,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땡땡한다고 생각한다. 어디서 어딜 까는? 자, 앞에 거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를 분석한다. 메타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삶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원리를 응용,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제공, 실천이지. 그래서 메타에서 실천을 까는 건데 몇 번 했습니까, 소연아? 저그 메타를 어. 으로 봐가지고. 자, 도덕 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된다. 서술이죠, 서술. 기술 윤리학입니다, 기술 윤리학. 5번이 좀 더 맞겠죠. 도덕 문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분석적 접근. 개념에 대한 분석적 접근. 5번이 정답. 그래서 메타가 까는 겁니다. 24번은 괜찮니? 24번에 도덕 추론을 위해 어떠한 사실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음은 누구니? 기술. 네?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가 잘못되는데 실천 윤리학을 까는 거지. 실천 윤리학이 까는 건데 실천 윤리학에서는 사실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실적 지식이? 왜? 실천 윤리학은 학제적 접근을 중시하지. 그래서 학제적이라서 여러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실천 윤리학은. 근데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거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실천 X의 여집합입니다. 실천. 근데 실천 여집합을 몰라야 되니까 틀린 거지. 4번. 넘어갑시다. 26번에 3번, 28번에 3번. 틀린 거. 28번. 28번. 26번을. 26번 보자. 자, 나는 윤리학이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을 적용하는 정답. 뭐에서 뭘 까는 건 26번. 이론에서 기술을 까는 거 알겠니? 좋아요. 몇 번 했습니까, 예지? 틀린 거 아니? 누가 틀렸지 아까? 네. 하율아 몇 번 했습니까? 5번. 5번.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은 누가 얘기하지? 인과적 설명. 어떤?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거죠. 인과적 설명. 그러니까 도덕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 왜 안 먹지?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 것이다. 인과관계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기술윤리야. 기술윤리야. 그래서 도덕적 발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간과한다. 규범 메타의 여집합이니까 틀려. 기술의 여집합이니까 이론의 여집합이 나야 되잖아. 기술의 여집합이니까 틀렸고. 3번이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 탐구의 중요성. 이게 규범 윤리학이죠. 그래서 규범 윤리학에서 기술 윤리학을 까는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28번은 누구 틀렸죠? 몇 번 했습니까, 수능? 1번. 자, 도덕 실천에서 기술을 까는 겁니다. 28번. 그러니까 도덕적 단론의 논증 구조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강조한다. 뭐야? 실천에서 기술을 깠다고. 실천에서 기술을 까는다. 뭐에서 뭘 까는 걸로 했습니까? 나는 윤리학이랑 도덕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가 당연한 실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실천이지. 실질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 이론 문제를 현실에 적용 뭐 이런 거 나온다. 실천 윤리학이야. 그럼 규범으로 봐도 돼요? 규범으로 봐도 돼. 규범으로 보고.
규범으로 봐도 되고 보통 규범으로 보고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뭐 한 놈이야. 어느 걸 중점으로 다루느냐 차이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실천해서 기술을 까는 건데 3번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 요게 규범 윤리학이죠. 가는 거 안 한다니까 여집합 맞잖아. 3번이 정답입니다. 보통은 이게 A 해당하는 설명을 고르면 돼. 실천해서 까는 거니까 지금 규범 윤리학, 실천 윤리학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돼. 자, 5번 도덕 규범이 형성된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탐구. 뭐에 대한 설명이니? 5번. 28번에 5번. 기술 윤리학입니다. 넘어가자. 30번에 3번. 32번에 3번. 괜찮니? 좋아요. 34번에 3번, 36번에 3번. 36번 좋아요. 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 자, 예지야 뭐에서 뭘 까는 거냐? 지금 16번은 뭐에서 뭘 비판하고 있는 중이지? 잠시만요. 좋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야. 뭡니까? 실천이야. 실천에서 뭘 비판하지? 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덕 현상의 과거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 뭡니까? 기술이야. 그래서 실천에서 기술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일단 1, 2, 3번이 가능한다. 그럼 1, 2, 3번 안에서 답을 고릅시다. 자,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탐구의 필요성.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탐구. 기술 윤리학, 기술 윤리학. 기술 윤리학에서 객관적으로 탐구한다. 메타 윤리학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뭐 논증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탐구한다. 자,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 누구 얘기니? 기술 윤리학이야.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 나오면 다 기술 윤리학입니다. 이해가니? 자, 3번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의 필요성. 누구 얘기니? 이게 실천 윤리학이야. 실천 윤리학 여집합이니까 강도 안 나잖아. 그래서 A가 비판하는 걸로 적절하겠죠. 3번이 정답. 괜찮니 얘기야? 좋아요. 38번에 3번, 40번에 5번. 48번에 몇 번이에요? 38번에 3번, 40번에 5번. 40번 보자. 38번 둘 다 봅시다. 자, 수연아. 자, 38번은 누가 누구를 까는 거야? 38번 누가 누구를 까는 거야? 다 가요. 메타가 까는 거니? 잠깐만. 표준과 규칙의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정당화하는 것. 이론이죠, 이론. 네.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 윤리학이 누구를 까는 거니? 기술 윤리학을 까는 겁니다. 괜찮니? 좋아요. 여기서 자 1번 도덕 현상을 설명해야 할 사실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뭘까? 도덕 현상은 설명해야 될 사실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뭘? 기술 윤리학이야. 그렇지. 자 2번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 탐구가 윤리학의 본질이다. 논리적. 이론. 아니. 논리적 탐구는 논리적인 건 메타지. 논리 형식, 논리학. 그러니까 도덕 현상을 규명하고 입증하고 체계를 세우고 뭐 이런 거는 규범 윤리학이거든요. 근데 논증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건 다 메타야.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이거는 기술이야. 괜찮니? 키워드를 알겠니? 과학적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뭘까요? 과학적 실증적으로 탐구해. 실천 아닌가? 기술? 기술이에요, 기술. 과학적 실증적으로 탐구해, 경험적으로 탐구해, 다 실증이야. 논리적으로 탐구해 뭐야? 메타야, 메타. 사건의 언어의 용어의 형식 혹은 용어의 논증, 용어의 의미를 규명해 뭐야? 메타야, 메타. 이해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알아야 돼. 이거 안 모르면 못 풀어. 4번 도덕적 관행이나 이게 3번 윤리학의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누구야?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 뭡니까? 이론 윤리학입니다. 3번이 정답이죠. 이론에서 지금 기술을 까고 있는 거니까 3번이 정답. 4번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이 문화현상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이 문화현상의 일부야. 누굽니까? 기술 윤리학입니다. 5번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의 의미 분석에 주력해야 해. 뭡니까? 메타입니다. 이렇게. 자, 4번
나는 윤리학의 도덕 원리의 탐구에 어떤 뭐 누가 틀렸니 이거 아까? 송현아. 자, 뭐에서 뭘 까는 거지? 이론에서 기술을 까는 겁니다. 이론 규범인 것 같은데 잠깐만. 도덕적 표준의 제시. 이거는 뭐 이론도 맞겠네요. 이론에서 기술을 까는 거예요. 자, 1번 도덕적 문제의 상황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관과에 뭡니까? 인과관계. 기술 윤리학이야. 도덕적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 자, 2번 도덕적 담화의 논증이 타당한지를 검증해. 누굽니까? 메타. 그렇지. 행위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이론. 도덕적 근거에 대한 이론 정리. 뭡니까? 이론 윤리학입니다. 강조한다는 건데 강조한 대로 틀려야 돼요. 간과한다가 맞겠죠. 4번 특정 사회의 도덕 관습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누굽니까? 기술. 간과한다니까 기술 여집하는 거고. 자, 도덕 규칙을 적용해 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뭐예요? 도덕 규칙 적용하는 거니까 실천을 갖겠네요. 실천 규범 윤리학인데 제시문이 규범 윤리학인 것 같아요. 기본 윤리학에서 실천 윤리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간과한다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겐톡하세요. 아니면 찾아오거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줄로 넘기는데 문제가 많아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뒤에 거 프린터 없지? 프린트 내줄게. 프린트 월요일날 받아가세요. 내일 뽑아줄게. 그냥 PDF로 PDF로 올려줄게. PDF로 올려주고 인쇄본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내일 받아가. 마저 돌아갑시다. 불도 불교하다 말아요. 화요일날 전화가 화요일 받아. 불교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교의 사랑. 자비. 자비. 근데 나와 남을 사랑하지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야. 이거 약간 뭐랑 헷갈릴 수 있겠니?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아. 도교의 오감의 상대성 자각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랑 구별을 해야 돼. 이게 개념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도교 제시문으로도 불교 제시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는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자타불이었죠. 아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왜? 모두가 연결돼 있으니까. 따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맞지? 왜 이 개념이 나왔냐면 원래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였지.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려고 인도 신화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 어떤 거냐면 윤회설과 업설입니다. 자, 사람은 계속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크샤트리아야 혹은 브라만이야 좀 상류 계층이야. 내가 이렇게 상류 계층으로 태어난 건 뭐 때문이야? 내가 전생에 좋은 카르마를 많이 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는 당연히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았으니까. 네가 지금 밑에 있는 건 네가 나중에 전생에 악행을 많이 쌓았으니까. 네가 나중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지금 열심히 밑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네 직분을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직분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였지. 근데 불교가 애초에 성행을 하게 된 게 아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여기 16국 시대가 철기가 전래되면서 엄청 전쟁이 많아지던 시기란 말이야.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와 상인 계급인 바이샤가 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거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카스트 제도 아래층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맞죠? 브라만이 위에 있잖아. 브라만은 뭐 하는 것도 없이 전쟁에는 별로 역할을 못하죠. 죄사만 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가 성장하는데 얘네가 더 위에 있는 이 인도의 브라만교를 까고 싶은 거지. 그래서 불교가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널리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윤회설하고 업설을 받아들여. 근데 똑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그 계급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잖아. 애초에 논리가 이 윤회설과 업설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났으니까.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려면 불변하는 자아를 상정하면 안 돼요. 그걸 아트만이라고 해요. 영혼으로 번역해요. 여기 불교에서 맨날 부정하는 고정된 실체야. 내가 다음에 태어나서 내가 죽어도 이 영혼이 똑같이 어떤 무언가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연기예요, 연기. 나랑 너랑 연결되는 존재고 나는 잠시 있다가 하는 존재지 고정 불변하는 아트만 같은 실체는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래서 나랑 너는 이전 불교 이전까지는 완전 다른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연기의 세계에서는 나랑 너는 다른 존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자타불이야. 이해가니?
개념이 좀 어렵습니까? 괜찮습니까? 여튼 그래서 우리 4번이 자타불이었고요. 그리고 5번은 삼법인이야. 법은 불법을 뜻해요. 법법자인데 불법을 얘기하는 거고 인은 도장인자야. 그래서 불법으로 새긴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불교의 근본 교리를 뜻하는 겁니다. 세 가지 불교의 근본 교리. 사성제도 진리 제자를 쓰거든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냥 세 가지 진리, 네 가지 진리라는 뜻입니다. 삼법인이나 사성제도. 자, 이 삼법인은 뭐냐면 5번은 삼법인이고 6번은 재행무상이라고 씁니다. 쌤 근데 어. 4번이 4번은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자타불. 자가 나 스스로 자자고 타는 남 타자고 그게 둘이 아니라고. 남과 내가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자타불이. 그리고 5번이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6번 뭐였어요? 6번은 재행무상 이렇게 씁니다. 쟤는 모두 제자를 써요. 그 고구려에서 모든 가들이 모인 귀족회의 뭐라 그래? 그렇지, 제가 해. 그 제자야. 모든 행동은 움직임이죠. 행위. 모든 움직임에는 뭐가 없어? 형상이 없어요. 재행무상입니다. 왜? 모든 건 상호 의존적이고 항상 변화하는 존재잖아. 고정된 실체, 독자적 실체가 없죠. 그래서 모두는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고정된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재행무상입니다. 자, 연기에 의해 형성된 모든 존재. 근데 모든 존재는 다 연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 의해 형성된 존재는 모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존재는 다 형상이 없는 거야.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7번은 제법무학입니다. 자, 모든 법에는 뭐가 없어? 자아가 없어요. 제자는 모두 제자 똑같은 제자입니다. 모든 법칙에는 고정된 독립된 자아가 없다는 얘기야. 고정된 독립된 자아가 없다. 자, 그래서 아트만의 존재는 부정하지만 뭐의 존재는 인정해? 지금 변화하는 나는 인정한다고. 그거를 오온이라는 용어로 써요. 온자는 무더기 온자입니다. 그래서 5가지 무더기야. 이 5가지 무더기가 뭐냐면 밑에 나오죠?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감각과 상상과 마음과 의식의 잠깐 뭉쳐있는 존재가 우리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인 거죠. 그래서 8번이 오온이야. 오온. 5가지 무더기. 나도 그냥 잠깐 뭉쳤다 흩어지는 그 무더기일 뿐이다. 근데 아까 재행무상이랬지. 모든 행동에는 다 그 형상이 없잖아. 오온도 무상한 거지.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오온도 무상하기 때문에 자아도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 기출. 자, 무아는 어떠한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OX. 어떠한 나, 무아가 나가 없다며. 그러면 어떠한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까? 아트만의 존재, 고정된 나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고정된 실체는 없죠. 아트만 같은 영혼 같은 건 없죠. 그러면 어떠한 나도 없다는 게 무아가 맞아? X. 왜 X? 몰라요. 브레이크 누르면 다 X라고 나오겠죠. 아까 고정된 독립된 내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뭐는 있다는 거야? 오온은 있다는 거야. 오온은 뭐야? 관계를 맺는 상호 의존적인 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불교 나중에 공사상이 맨날 비판받는 겁니다. 공이 허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자, 고정된 독립된 나는 없지만 고정되지 않은 변해가는 나는 있다. 그리고 독립된 나는 없지만 상호 의존하는 서로 영향을 맺는 나는 있다. 이해가죠? 그래서 어떠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린 표현이다. 그리고 그 6번, 7번 같은 거 재행무상, 재법무학 같은 걸 깨달으면 어디에 이를 수 있냐면 열반에 이를 수 있어.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번뇌를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요해진다. 정막하고 고요해진다. 이상적 경지예요. 그걸 열반적정이라고 해요. 열반에 이르면 고요할 적자입니다. 정막하다. 그 다음에 정, 고요할 정자. 청정하다 뭐 이런 거 안 돼요. 열반적정. 열반적정이라고 씁니다. 9번이 열반적정. 여기에 일체 계고를 넣어서 사법인으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자,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번에는 1번은 그래서 사성제였고, 사성제가 고진멸도야. 고진멸도. 고는 보통 2번이 고성제고 6번이 집성제고 13번이
고집멸성제고 16번이 소성제입니다. 고집멸도로 내려가는 거야. 좀 빨라요. 2번이 고성제. 미리 적어놓고 갑시다. 6번이 집성제. 집 고집멸도죠. 고집멸도 한 번에 적읍시다. 그냥 나중에 가면서. 자 2번부터 할게요. 2번은 고성제였고, 자 고통이 세상의 본질이래. 세상이 되게 보니까 부처님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생은 살아간다는 것은 전부 뭐다? 고라는 얘기예요. 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고성제야.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뭘로 가득해? 고통으로 가득해. 그래서 고통은 뭐가 고통이냐면 3번 생로변사.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전부 다 고통이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다 고통받는 거죠. 영원한 영고라인.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근데 그럼 죽는다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윤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회 없어려면 다 받아들인대요. 카르마도 받아들여요. 단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아트만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 또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받아야 돼요. 절대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5번 뭐? 일체계고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일체가 다 개자를 써요. 모두 개자를 써요. 일체가 모두 고통이다. 일체계고.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4번이 윤회죠. 4번이 윤회입니다. 일체 계 고인데 모든 건 일체가 모두 고통입니다. 이게 아까 3법인에 일체 계고를 넣어서 4법인으로 넣기도 한다는 그 개념이야. 고성제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6번이 집성제예요. 6번 집성제. 아까 고집멸도였으니까 4번입니다. 자, 집성제는 집착을 뜻합니다. 집착.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야. 그래서 고집멸도 이렇게 있잖아. 고집멸도인데 고통의 원인이 집성제고 집착이고 그 소멸이거든요. 소멸.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끊어낼 수 있어? 집착을 소멸시키면 되는 말이야. 그 소멸의 원인이 팔정도예요. 방도, 수련의 방도. 내용 한번 봅시다. 이렇게 원인 결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성제는 집착인데 집착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왜 고통이 생겨?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7번이 애욕.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여기 한자 또 들어있잖아. 여기 나오는 한자가 애욕이야. 애욕. 그리고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갈애입니다. 같은 말이야. 애욕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갈애라고 표현될 때도 있어요. 애욕 혹은 갈애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집착은 왜 생기냐면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면 그 집착은 무언가를 욕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너네가 왜 성적 때문에 번뇌에 사로잡혀? 왜 성적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너네가 성적을 잘 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인 거죠. 그리고 8번이 무명이라고 읽어요. 무명. 뒤에 명자는 무슨 글자니? 명. 해와 달이 있잖아. 뭐야? 밝은 명자예요. 밝은 명자. 해와 달이 있는데 밝음이 없는 거지.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너네가 이 고집멸도라는 사성제와 삼법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너네가 집착이 생기는 거야.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8번은 무명이다. 무명. 이 애욕 혹은 가래와 무명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이 집착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 이 번뇌를 뭐라 그러냐면 9번이 삼독이에요. 삼독이라고 합니다. 9번 삼독. 자, 6번은 집성제, 7번은 애욕 혹은 갈애. 일체계고. 일체계고. 그렇지. 6번은 집성제, 7번은 애욕 갈애. 애욕 갈애.
8번은 무명. 화장실 쉬는 시간에 가보 씨. 9번이 삼독이다. 자, 삼독은 뭐가 삼독이다? 10번 탐. 그리고 11번 진. 12번 치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고전 소설이랑 관련이 있다고? 서유기. 서유기가 그 현장법사라는 실제 스님이 모티브가 됐어. 당나라에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불경 공부하고 불경을 중국에 들여온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불경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불경을 다 합쳐서 이건 부처님 말씀 말해요. 경전. 그다음에 율, 계율. 그다음에 논장. 율장, 경장, 요거는 해설서고, 요거는 계율서고, 요거는 그 부처님 말씀이고, 이 세 개를 합쳐서 3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경입니다. 이 3장에 통달했다 그래서 현장 스님한테 3장 법사라고 이름 붙였어. 그게 모티브가 돼서 서유기라는 소설이 나왔죠. 근데 이 3장 법사가 누구를 데리고 서역으로 가요. 어떤 요괴들을 데리고.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그걸 모르는 거 아니죠.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잖아. 걔네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저팔계가 탐욕을 상징하는 뜻이잖아. 그치? 탐욕을 상징하고 진은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진노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이거는 손오공이에요. 화가산 원숭이잖아. 그리고 치가 어리석음. 이게 사오정입니다. 말귀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 그래서 탐진치 세 명을 데리고 인도에 삼독을 끊어내고 불법을 구하러 가는 소설이 그 삼장법사의 모티브가 그 서유기라는 소설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가는 길이 되게 험난하겠죠. 지나갈 때 막 요괴들도 만나고, 그렇지. 그래서 원숭이는 어디서 만나요? 화가산, 불타오르는 그게 고비사막 건너가는 거죠. 이런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삼독이 9번, 그다음에 10번, 11번, 12번 탐진치를 뜻합니다. 이거는 뭐야? 그럼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삼독은 추구해야 돼, 해소해야 돼. 해소해야 돼. 끊어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끊어내야 돼. 삼독을 끊어내는데 그 끊어내는 방법이 끊어내는 게 소멸이에요. 소멸. 그래서 멸성제라고 합니다. 13번은 멸성제. 소멸시키는 거지, 집착. 그래서 집착의 해소에 대한 진리입니다. 위에 집사문제가 집착이었잖아. 그 집착을 어떻게 하면 열반에 이를 거야? 끊어내면 된다. 자, 모든 집착에서 14번이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는 거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개별 사물에 대한 거야. 내가 성적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러면 성적에 해탈하면 돼. 해탈하고 있죠. 성적에 해탈하면 더 이상 성적에 대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거죠. 왜? 성적에 대해서 모든 집착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해가지? 그러면 모든 사물에 대해서 전부 다 해탈해. 남자친구 뭐 연애 관계에 해탈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난 연애에 해탈했어.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이해가지? 그럼 모든 사물에 대해서 전부 다 해탈해버리면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아까 말했던 열반에 이를 수 있어요. 열반. 그 열반에 이르면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에서도 고통받지 않는 상태죠. 이게 이상적인 깨달음의 경지라고 본 거예요. 열반. 14번은 해탈이고 15번은 열반이에요. 열반에 이르면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고통이라며, 맞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열반 적정은 앞에 그거는 이제 상법인에서 나온 개념이고, 열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그 깨달음의 이상적 경지야. 그래서 깨달음의 열반 적정은 이 열반에 이르면 마음이 모두 고요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멸성제에서 열반에 이르면 윤회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지. 자, 그럼 이 고통을 해방받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집착을 소멸시킬 것이냐? 그래서 소멸의 방법에 대한 진리입니다. 16번 도성제입니다. 도성제. 이어서 합시다. 자, 도성제죠. 16번 도성제. 소멸의 방도입니다. 소멸의 방도. 이 방도로 제시된 게 두 가지가 있어. 17번이 삼학입니다. 삼학. 세 가지 공부 방법이죠. 삼학. 이 삼학이 어떤 게 아까 삼독은 뭐라고? 삼독.
탐진 치고 3학은 개, 정, 정해. 해를 3학이라는 거예요. 3학은 추구해야 되는 거야, 해소해야 되는 거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7, 8번은 개는 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개. 그다음에 정은 참선 혹은 선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혜를 반야라고 하거든요. 이 반야를 이거 원효고 반야는 원어고 원어. 반야를 지혜라고 합니다. 반야. 지혜. 나중에 그 육바람이라 할 때 한 번 더 나와요. 반야는 같은 개념입니다. 지혜 혹은 반야. 이 반야를 지혜를 추구하는 걸 해라고 한다. 그 사막을 수련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21번 8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방도. 그래서 이 도성제에서 도자가 8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8정도. 여기 보면 뭐 정어, 정업, 정명, 정명 알 필요 없는데, 그리고 여기 아까 개가 정어, 정업, 정명 이거 바른 거고, 그다음에 정이 정념, 정정, 정정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뭐 관념, 선정, 노력 이게 참선과 좀 관련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언어, 행위, 직업 이런 게 그 계율하고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정견, 정사 이런 게 지혜랑 좀 관련된 겁니다. 바른 견해나 바른 생각. 알 필요는 없고요. 뭐가 나오냐면 8정도의 바르다. 8정도죠. 바른 길. 이 바른이라는 뜻은 뭐가 바르냐 다른 걸 의미하는 거냐면 22번 중도를 의미합니다. 아까 그 석가모니가 뭘 깨달은 거 얻었지? 고행도 좀 극단적인 고행도 멀리 해야 되고 극단적인 쾌락도 멀리 해야 되는 거잖아. 그 가운데 길을 추구하는 게 바른 길이야. 그래서 뭐 바른 생각이든 바른 뭐 직업이든 바른 뭐 언어든 간에 그 극단에 치우지 않는 중도를 추구하는 걸 바른 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8점. 중도는 나옵니다. 중도. 밑에 보면은 고집성되는 고통이라는 원리 현실 세계입니다. 위에 고집은 현실이 고통스럽고 고통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고, 그래서 집에서 고로 가는 거지.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멸도성되는 고통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잖아. 이상생인데 8정도를 수련하면 집착이 소멸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성돼서 멸성되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요게 석가모니 시대의 원시불교 혹은 근본불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까지 부처님이 한 얘기고, 그리고 부처님이 죽고 나서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 얘기 나오는 게 그 뒤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 요까지는 다 나갑시다. 도관 나갈 수 있으면 모르겠네요. 이야. 네, 여기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세요. 부파불교인데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그래서 석가모니 죽고 나서 100년 지나니까 석가모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지, 이게 맞아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전체 그 부처님이 했던 얘기를 중심으로 경전을 만들고 그걸 전부 다 암송해서 맞추는 작업을 해요. 이거를 대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대결집 때 한번 하고 2차 대결집 때쯤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2차 대결집에서 그 부처님의 계율이 이런 계율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면서 논쟁이 생겨요.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아샤 존재가 제기했던 10가지 문제라고 해서 아샤 14라고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수파랑 진보파가 좀 혁신파랑 보수파가 갈라져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라면서 막 논쟁이 붙어. 여기 아샤 14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뭐 그때 당시 탁발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유에다가 꿀물을 섞어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수파는 꿀물을 섞어서 먹으면 안 되지, 뭔 주제 스님 주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뭐 굳이 뭐 쓴맛만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진 않았냐, 그냥 꿀물 타서 먹을 수도 있지. 지금 혁신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덩치가 큰 스님들 있잖아. 무게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가 덩치가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더 넓은 방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원래 방석이 조그만한데 좀 더 큰 방석을 몸집이 크면 사용할 수도 있죠. 혁신파는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실제 민중들하고 만나고 막 탁발 받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거지. 근데 보수파에서는 여기가 이제 대중부랑 상자부라고 해요. 그래서 부파불교입니다. 상자부가 상자라는 뜻이 장로라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계율에 되게 집착하는 거죠. 보수파인 거죠. 원래 늙은이들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몸집 큰 방석, 몸집 큰 방석 원래 주어진 방석을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혁신파에서는
이게 많이 세속화가 된 거지. 실제 이게 불교 전승 이렇게 막 하면서 전파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중분에서 민중하고 좀 친합니다. 여기는 장로들이 귀족 위에 실제로 귀족 계층이 많아. 경전을 읽을 수 있고 연구하고 왕이나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이런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얘를 근본 이부라 그래. 대중부랑 상자부랑. 어디가 더 힘이 있겠니? 대중부. 상자부가 훨씬 더 그러니까 귀족 왕족 후원을 받았다니까 상자부가. 그래서 통치 이념으로 왕족불 사상 이런 거 하면서 통치 이념으로 잘 나와요. 그러려면 당연히 얘네들이 더 힘을 많이 갖게 되는 거지. 귀족들 왕족들 후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중부는 좀 소리 소문 없이 흡수되다가 여러 설이 있는데 대승불교로 계승된다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고 대승불교가 자체적으로 자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도는 나중에 이슬람교 들어오고 나서는 불교가 거의 자치를 감추거든요.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만 남아가지고 동남아 지역으로 갔어요. 이건 알 필요 없는데 인도 역사가 마쿠 국다 델리 무굴 이렇게 외우려 하거든. 델리 무굴 마우리아 왕조, 쿠샤 왕조, 쿠파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델리 만주, 마쿠 국다, 델리 무굴 이렇게 외우세요. 마쿠 국다, 마우리아 왕조, 쿠샤 왕조, 마쿠 국다. 마구 굽는다고. 델리 만주를 마구 굽으니까 델리 만주 무굴 이렇게 무굴 제국.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는 남쪽으로 많이 갔던 왕조입니다. 남쪽으로 아쇼카 대왕이 되게 유명한 인도의 전륜 성왕이 모델이 된 왕이에요. 얘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가지고 불교를 전파할 때 동남아 지역으로 불교를 많이 전파했거든. 그래서 인도가 이슬람교 위에는 인도에서 불교가 다 사라지는데 이 마우리아 왕조 때 전파했던 이 불교는 동남아 지역에 아직도 계속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승 불교는 남방 불교라고 해요. 동남아 쪽을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해가지? 근데 이때 남아있는 동남아 지역의 불교가 거의 상자부 불교야. 소승 그러니까 요 부파 불교 중에 소승 불교.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예요. 상자부 불교가 그래서 소승 불교의 대명사처럼 쓰여. 대중부는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지? 그리고 쿠파 왕조는 마쿠 국다잖아. 쿠샤 왕조는 북방 쪽에서 좀 자리를 잡은 왕조야. 이거 이란계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에 자리 잡았으니까 얘네들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방 서방과 교류했거든요. 실크로드가 중국과도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뭐 당나라 뭐 이런 식인데 당나라에 막 전파가 되고 그 삼당법사가 이때 식입니다. 이때 식. 근데 얘네들은 요 북방에서 있을 때는 이 대승불교가 소승불교까지는 소승불교고 대승불교가 더 융성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대승불교가 그래서 요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불교든 우리나라 불교든 다 대승불교예요. 요때 식이 대승불교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대승불교가 북방불교라고 또 불려요. 약간 시기 차이가 있어서 그래. 여튼 그래서 일단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상자부 대중부 갈라졌던 얘기까지 했죠. 이거를 근본 2부라 그래. 그래서 이 근본 2부에서 또 따로 갈라져가지고 대중부 밑에 뭐 상자부 밑에도 뭐 설일체 유부라든가 뭐 가설부라든가 무슨 부라든가 무슨 부라든가 또 해가지고 다 합쳐서 20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소승 20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 부들이 있는 불교 분파다에서 부파불교라고 불려요. 부파불교 시대입니다. 따로 설명 안 했지만 여기 위에 보면 이제 대승불교 위에 부파불교가 나와있고 요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임명 후 교리 논쟁으로 근본 2부를 비롯해 소승 20부로 분열됐다. 보수파인 상자부, 혁신파인 대중부. 근데 보수파인 상자부가 거의 이제 세력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파불교, 소승불교는 상자부 불교로 불려요. 그리고 이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합니다. 원래 부처의 가르침이 그거야.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그거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 방법은 그 원래 불교의 가르침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팔정도 근본불교 때부터 나왔죠. 원시불교 석가모니 때부터 나왔잖아.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경전 연구와 엄격한 종교적 수행. 그리고 당연히 그 원래 불교대로 가야 되니까 출가 수행만 인정합니다. 이해가지? 그리고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뭐에 이를 수 있냐면 아라한이란 존재에 이를 수 있어. 이상적 인간상은 아라한입니다. 여기 절 같은 거 보면은 부처님이 들어갈 때 사천왕상이라고 있잖아. 이런 걸 다 아라한이라 불러. 부처님 옆에 뭐 나한들이 다 가지고 협시보살, 협시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 얘네들 부처님 옆에서 호법 서고 있는 애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애들 전부 다 아라한입니다.
약간 부처 불교의 신성 같은 존재야. 깨달음을 얻어서 그 부처보다는 한 단계 급은 낮지만 하여튼 약간 그 깨달음을 해서 열반에 이르르고 뭐 이렇게 좀 엄청 높은 득도한 그런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불러. 108라한 이런 거 하잖아. 무역 같은 거 보면 뭐 18라한진을 펼쳐라 할 때 그 나한입니다. 무역들 안 보여줘 요새는. 라한,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된다. 영화도 있어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라고. 예전 영화인데. 네. 그런 거, 뭐 장풍 쏘고 같은 힘이죠. 아라한.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남방, 동남아 지역으로 전파됐다. 그래서 남방 불교라 그런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반대로 대승 불교는 자 부파 불교 밑에 보면 상자부 혹은 소승 불교로 되어 있지. 자 엄격한 종교성과 그리고 그 귀족 후원들 많이 받았잖아. 상자부 불교가. 그래서 스님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절에 처박혀가지고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귀족 후원 받아가지고 뭐밭 있고 이런 거 소장농 부려가지고 전답으로 이제 이자 받아 처먹고 그다음에 그 귀족들 와가지고 설법이나 막 그거 하고 하니까 민중들하고 안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불교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중시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너네 혼자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는 얘기를 한 거지. 너네 혼자 이게 떨어져서 불교가 오히려 쇠퇴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냅두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구제하는 민중을 구제하는 큰 수레다. 대승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서 상자부 혹은 부파불교를 싸잡아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네는 작은 수레다.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작은 수레야 하는 소승. 약간 멸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소승불교라는 용어를 썼는데 오늘날에는 많이 상자부 불교라는 용어로 대체됐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야. 상자부 불교나 소승불교나 부파불교나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부파불교와 경전 연구에 치중했네. 그래서 민중과 문을 닫고 산속에 처박혀서 절에서 경전 연구가 하네.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까 부파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는데 이제는 중생의 구제를 중시합니다. 수행 방법은 1번은 육바라밀이라는 용어를 써요. 육바라밀. 바라밀. 근데 바라밀이 6개입니다. 육바라밀. 바라밀은 이승과 저승 개념을 불교에서는 차안과 피안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차안은 이승이에요. 이승. 이 언덕입니다. 피안은 저 언덕이야. 요거는 깨달음을 얻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예요. 피안. 그래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걸 바라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저기 깨달음의 경지로 넘어가는 6가지 방법이야. 6가지가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방법 2번이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를 남에게 베푸는 걸 보시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좀 심화 개념도 있어요. 보시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보시 중에 법화경에 나온 멘트인데 남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는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이런 게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는 보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알 필요 없고요. 마지막 거 보면 뭐가 나와요? 6번 반야라고 돼 있죠. 요 멘트는 좀 들어보지 않았냐? 반야 바라밀. 6바라밀이라네. 6바라밀 중에 마지막 바라밀이야. 6반야 바라밀.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할 때 그 반야 바라밀입니다. 이해가? 지혜를 깨닫는 길이야. 자 그리고 이상적 경지는 3번은 보살이야. 보살. 뭐의 줄임말이다? 보리살타의 줄임말입니다. 원어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아까 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는 나무가 뭐라고? 보리수. 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살타는 사트바는 있다는 뜻이야. 깨달음을 얻고도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깨달음을 얻으면 어디로 가요? 열반에 들면 피 안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윤회를 해 안 해? 윤회를 안 해. 근데도 남아 있는 거야. 피 안으로 가지 않고 중생 구제를 위해 내가 열반에 들 수 있음에도 계속 여기 땅에 남아 있는 거지.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 이게 이상적인. 그래서 좀 웃긴 게 해석마다 다른데 그냥 거기서도 아라한 뭐 보살 이런 거의 개념 문중에 엄청나게 막 불러졌겠지.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 개념, 아라한은 소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잖아. 아라한이 되면은
중생 구제를 못 하잖아. 왜? 다시 태어나면 중생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회를 이탈하면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중생을 구제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걸 경계한다 뭐 이런 그 논쟁도 있고 그래. 아라한이 되면은 중생을 구제 못 하니까 뭐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되겠네. 우리는 보살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 근데 그 파마다 막 다 설명이 다르고 해가지고 일단 어떤 대승불교파에서는 아라한을 아예 부정하고 오히려 아라한이 되는 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했다고. 그래서 이상적 경지 3번 보살이었어요. 보살. 남에게 깨달음을 베푸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주로 동북아 지역으로 전파했기 때문에 북방불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중국 불교, 우리나라 불교 다 뭐라고? 대승불교야, 소승불교야? 대승불교입니까, 소승불교입니까? 우리 북방이 있잖아. 동북아잖아,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일본을 동북아 지역이라고 부르죠. 대승불교입니까, 소승불교입니까?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야 전부. 괜찮죠? 자, 핵심 사상은 공 사상이야. 공. 몇 번이냐? 3번 아니요 왜 4번 공 사상입니다. 이건 한자까지 알아두세요. 이렇게 씁니다. 빌공자입니다. 자 여기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공기. 뭐 왜 공기입니까? 세상은 이제 이기론에 따르면 전부 다 기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게 다 기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잖아. 기라는 근본 원리와 기라는 그 형체가 갖추어져 가지고 지금 책상이 된 거잖아. 여기는 기가 없죠. 그래서 공기잖아.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 근데 이 공자는 없다는 의미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연기랑 같은 말입니다. 어느 사상을 개선한 거냐면 어느 사상을 약간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냐면 연기와 같은 말로 쓰여요. 공이. 고정된 존재가 없다는 얘기야. 독자적인 존재가 없다는 얘기야.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뭐랑 똑같아? 연기랑 똑같죠. 모든 만물은 다 변해가는 거잖아요. 연기에 따르면. 왜? 상호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치?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고정된 자아가 없고 그다음에 뭐 독립된 자아가 없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공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중간학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인도 대승불교 분파는 5번, 6번 중관학파, 유식학파입니다. 인도 대승불교 분파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 대승불교로 가가지고 이 대승불교가 중국에서는 교정선정으로 나뉘죠. 밑에 7번, 8번은 5번, 6번은 중관, 유식이고요. 그 다음에 9번, 7번, 8번이 교종과 선종입니다. 5번, 6번은 중간 학파로 씁니다. 중간 학파, 유식 학파입니다. 괜찮죠? 자 밑에 중간 학파, 유식 학파인데 아까 핵심 사상이 뭐라고?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공. 대승불교 공사상 나오면 다 대승불교야. 물론 생유는 여러분이 좀 불교 윤리로 그냥 뭉뚱그려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누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알아두세요. 공사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다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중간 유식은 공사상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을 중요 개념으로 끌어올린 게 약간 인의 예지를 사덕이라는 개념으로 무게 맹자였던 것처럼 공사상을 중요 개념으로 끌어올린 게 중간학파의 용수라는 스님입니다. 자 9번 공사상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열한다. 이 공사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정된 독립된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에 존재한다는 사상입니다. 공. 뭐가 비어있다? 고정 독립된 실체가 비어있다. 괜찮니? 자 중간학파는 용수, 요 용자가 드래곤입니다. 용자예요. 나가 인도신화에 나오는 뱀이죠. 이거를 이제 용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나가르주나. 용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 숫자예요. 칭엽수, 하렵수가 그 숫자. 용수라는 스님에 의해 체계화됐습니다. 중간학파는. 왜 중간이냐면 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중도라는 표현을 해석했어요. 중도도 원래 있었던 개념이죠. 원래 부처님들도 있었잖아. 중도. 공은 중도다. 가운데 길을 추구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중도를 뭘로 해석했냐면 자 공은 있거나 없는 게 아니다. 양극단이 아니라 공이 비어 있으니까
허무주의일 것 같잖아. 애초에 공사상 나온 게 일부 소승불교 분파에서 자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성은 고정된 실체입니다. 이 유명한 논쟁이 있거든. 나나야 합한가? 나나야 합한가? 거기서 공사상 관련해서 막 논쟁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자 용수 스님, 나 가르쳐주나? 네가 공은 모든 존재는 공하다. 모든 존재는 공해. 모든 존재는 공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잖아. 근데 모든 존재는 공하다라는 이 문장, 이 명제는 만약에 공하잖아. 그럼 이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존재가 공하다라는 문장이 성립하려면 이 문장만은 공한 게 아니어야 돼. 이거는 자성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자성이 고정된 실체라고. 이 문장 자체는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이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맞잖아. 이걸 나나야 아빠가 실제로 이렇게 비판을 했다니까. 네가 모든 존재는 공하다며. 근데 모든 존재가 공하면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그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해 가죠? 이해 안 가니? 왜 문장에 왜 논리 싸움? 모든 존재는 공하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자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확히는 불법에는 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법. 부처의 진리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용수 스님은 이 불법이나 이 문장 자체도 자성이 다 없다고, 모든 존재는 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니까 용수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공이라는 것은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상호 의존적인 어떤 개념은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 무는 아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다. 공이라는 건 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유라는 대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자성 이게 유죠. 있다. 고정된 실체. 자성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자성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허무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아니란 거예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왜? 변화해 나가는 나는 있잖아. 그래서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변화해 나가는 나, 상호 의존하는 나는 있다고 아까 무화할 때 얘기한 거죠. 그게 공이니까. 공은 연기설이를 했어요. 같은 말이를 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모든 존재는 공하다고 하는 이 표현도 네가 지금 말이라거나 의식이라거나 오온이라는 것과 계속 관련을 맺고 있지. 맞죠? 그럼 얘는 공한 거야, 아닌 거야? 얘는 공한 거야. 고정돼 있지 않잖아. 계속 나랑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이 문장이 성립하는 거지. 너와 내가 말과 의식과 뭐 교류 의사소통이라는 교류 수단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해가는 문장이지. 맞죠? 변화해 가잖아 지금. 내가 서로 이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이게 돼야 이 문장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 자체도 상호 의존하는 거죠. 맞지? 그럼 이 문장에 고정된 실체가 있어 없어?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니? 약간 철학 문제가 좀 어렵긴 하죠 사실. 그런 거 그냥 논리 싸움 하는 거죠. 얘는 원래는 뭘로 약간 허수아 미치게 한 거지. 처음에 이게 무로 해석한 거지. 모든 존재는 공하다. 공을 무로 해석했잖아.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공하면 이 문장도 공하니까 이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라고 까니까 너는 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 공은 무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거야. 이 문장 자체도 너랑 나 사이에서 상호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변해가는 뭐 오온이라든가 그 공이라는 개념은 상호 독립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변해가는 존재. 이게 이 명제는 이것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도 공한 거예요. 그지? 독립되어 있지 않잖아. 이 문장 자체도 나와 너의 그 의사소통과 말과 듣는 것과 이 의식 구조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상호 관계를 맺으니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무나 유가 아니라 공은. 그래서 중도야. 괜찮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의식의 흐름을 좀 따라보자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그래서 공은 중도입니다. 있거나 있는 게 자성이에요. 있는 게
혹은 없는 게 아닌 양극단이 아닌 중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찰한다. 중간을 잘 보는 거예요. 이게 중간입니다. 그래서 중간합파야. 그래서 사물의 이렇게 중간을 보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고, 유식합파는 이게 중간합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허무주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래서 뭐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무차고금 뭐 세친 형제에 체계화됐습니다. 알 필요 없고요. 자 공은 11번 식이라는 얘기를 해요. 식, 의식입니다. 의식. 아까 5온 중에서 행수상 행식 했거든요. 그 5온 중에 마지막이야. 의식을 뜻합니다. 의식. 자 공에는 자성이 없지만 뭐는 존재한다는 거야? 오직 의식은 존재한다. 사람들이 계속 공이라니까 비록 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허무주의로 생각을 해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있다고 해주자. 자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어. 아트만 아까 영혼 같은 존재는 없어. 하지만 뭐는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의식하는 요 의식 자체는 있다. 서양 철학에 뭐랑 비슷해?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적 사유 방식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게 의식 그래서 공에는 자성이 없지만 오직 의식만은 존재해. 오직 유자를 씁니다. 아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오직 나만이 존재해 할 때 그 유자야. 그래서 오직 의식, 이게 유식이야. 그래서 유식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걸 일체 유심주라고 합니다. 일체 유심주. 자, 이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누구한테 누가 이 깨달음을 얻어? 일체 유심주라는 게. 원효 스님이 해골 바가지, 이게 원래 기존에 다 유행하고 있던 불교 개념이야. 근데 이거를 원효 스님이 원래는 공부해서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거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구나, 그렇겠지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해골물 딱 마시고 이거를 실제로 체험을 한 거지. 이거를 공부로만 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해골물을 마셔보니까 어제는 달디단 뭐 그냥 물이라고 했는데 딱 깨닫고 보니까 해골물이 갑자기 토할 것 같은 거지. 모든 것은 뭐 만들어낸 거야? 일체 유심이죠. 그래서 원효사상 할 때도 이게 나와요. 원래는 이게 어디 나온 개념이야? 유식 사상에서 나오는 거야. 처음으로 일체 유심주를 얘기하는 유식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12번 일체 유심조라는 사실을,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사실을 자각한다. 유식 사상 설명이고. 자 그리고 분별 없는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럼 참고로 알아보세요. 그냥 13번 요가 수행을 강조했답니다. 요가 수행 강조. 11번은 공은 식, 유식이죠. 유식. 자 밑에 공통점입니다. 일부 소승불구 분파에 자성 개념을 비판했다. 둘 다 공통이에요. 식은 있다 그랬지만 자성은 없는 거예요. 자성은 없지만 그래도 식은 있어. 이 정도 느낌이야. 둘 다 공은 비판했다. 모든 존재는 그래서 공한 거죠. 자성을 비판했다는 말 자체가 공한 거야. 공하다는 자체가 모든 사물은 독립된 실체가 없으니까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거니까 그냥 결국 다 연기예요.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한 거야.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 안에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서 공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없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2번 근본불교의 기본 입장 인정하죠. 당연히 대승불교니까. 그리고 3번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도 모두 인정합니다. 중간 유식 공통적으로. 애초에 그 대승불교가 근본불교에서 온 거고, 그래서 뭐 영기설 사성제 같은 거 다 중간 유식 다 인정하고, 중생구제 육바라밀 같은 거 대승불교도 전부 다 중간 유식에서 다 인정합니다. 오케이? 오 다행이다. 불교는 이게 조금만 납치다. 그만해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15분 남았는데 도마까지 나가시면 안 돼. 노자까지 나가죠. 노자까지. 파이팅. 진짜 들어가요. 진짜로. 파이팅.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다시. 모든 게 나왔어. 다음에 나가면 안 돼. 진짜 들어가는 대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몇 개만. 자 올리드. 이거 프린트는 그 마더텅을 새로 뽑아줄게요. 이번에 한 푸는 문제점 몇 개만 봅시다. 아우씨 유리아 선생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리아 선생님도
나가면 내 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여러분? 괜찮아. 올리드 책 봅시다. 자, 불교로 몇 개만 풀어보자. 조금만 빨리 맞춰보겠습니다. 페이지. 규범, 메타, 불교, 어쩌고. 자, 페이지 20. 25쪽에 3번 봅시다. 다음 윤리사상 양기살. 연기설이죠. 지환아, 예. 1번 기읍, 2번에 기업, 초월적인 신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까? 불교에서. 예. 막 내뱉지 말고 임마. 아, 불교에 초월적인 신이 없죠. 없죠. 없지. 기독교 윤리입니다. 서양 윤리에 나오고요. 예. 자연 만물에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음을 강조합니까? 맞니? 아니요. 아니야.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죠. 고정 불변의 실체. 자성 개념을 비판했습니다. 이해는 없고요. 이해는 틀렸고. 팔정도 사망 맞아? 네. 자비도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맞고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의 깨달음 맞니? 네. 이것도 맞습니다. 연기설 중시한 거야. 넘어가고. 아, 유교네. 아, 31조. q 2번. 갑은 긍정, 을은 부정. 자, 갑은 이것도 도교네. 도교를 해야 되는데 씨. 넘어가고 잠깐만. 그러면은 다 같이 나오네. 유교가. 오늘 조금만 쉬고 계세요. 5분만 쉬고 있어요. 문제 뽑아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OX만 뽑아올게요.